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의 최오크입니다. 주말들 어떻게 꽃 한 송이라도 좀 보시면서 잘들 보내셨는지요? 여러분 혹시 뉴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20세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21세기까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지구상에서 아마 이렇게 몇 개 없던 거대한 문명에서 정말 가장 큰 인류 문명의 정화가 진수가 꽃피었던 그런 제국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참 부러운 시선으로들 많이 애정을 가지고들 바라보죠. 그쪽의 어떤 문화나 이런 메트로폴리스에 대해서도 뉴욕이라는 데가 굉장히 지금 그래서 지구상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사실상 지구촌 전체의 어떤 엘도라도 아닙니까? 지금 뉴욕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없죠.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철자 잘못 썼네.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저기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상업용 빌딩이 있어서도 그러지만 미국에 있는 여러 주들 스테이트 중에 제일 짱 먹는 왕이 되는 황제와 같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다 해가지고 뉴욕의 또 다른 별명이 엠파이어 스테이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뉴욕 하면 뉴욕의 어떤 주제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떠오르는 노래는 어떤 건가요? 아마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2000년대 이후 출신 분들이라면 이 제이지하고 알리시아 키스하고 같이 불렀던 이 Empire State of Mind라는 이 노래를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음악을 틀 수는 없고 제 항상 그 더보기 설명란에 보면 제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전부 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굉장히 노래가 좋죠. 예. 제이지는 뭐 저기 알고 계시겠지만 음악 뭐 어떤 저기 프로듀서로서 미국에서 좀 힙합 씬뿐만 아니라 전체에서 대단한 거물이고요. 엘리샤 키스는 조금 연식이 되신 분들 아시려나? 정말 이런 여자 가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노래, 가창력, 음색, 그 다음에 그 모든 곡들을 다 작곡하고 편곡하고 싱어송라이터로서 굉장한 음악적 재능이 있는데 그것들이 발라드면 발라드, 팝이면 팝, 심지어 힙합까지도 못하는 게 없었죠. 거기에다가 또 흑인 특유의 그룹으로 모든 그 장르에 또 춤도 잘 춥니다. 예. 뭐 대단한 뭐 연예계 인물들이야 많지만 여자들 중에서는 남자들 빼고 미국 흑인 여자들 중에서는 게다가 이제 뭐 흑인 백인 혼혈인지 얼굴과 몸매도 거의 외모도 더 이상 견줄 사람이 없을 거다 할 정도로 모든 걸 너무 완벽해서 뭔가 좀 아쉬운 그런 여자 가수였는데 피처링을 해갖고 둘이 이렇게 불렀죠. 그런 거 보면 제이지가 은근히 좀 이쁜 여자들을 밝히는 것 같아요. 와이프도 비욘세로 얻었죠. 예. 사실 그 후에 이제 비욘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경제 방송이야, 뭐 연애 방송이야? 일요일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예. 맨날 딱딱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욘세가 사실 근데 그 뒤에 나와가지고 사실 엘리시아 키스를 누가 이렇게 흑인 여자 중에서 또 이 독보적인 이 위치를 물론 뭐 노래 잘하는 가수 많지만 이렇게 모든 음악적인 재능 다 해서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거 빼고 여러 능력 면에서 이렇게 팔방미인 같은 걸 누가 이런 또 이 위치를 더 거기에 견주어서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이후에 비욘세가 은근히 또 그런 자리를 차지했어요. 예.
사실 제가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욘세는 솔직히 앨리시아 키스에 비해서는 가창력 은근히 좀 음색이나 이 올라가는 이 고음 저음 이런 거나 뭐 그다음에 뭐 작곡하고 뭐 이런 음악적 능력 같은 거 조금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그 화제성은 비욘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비욘세 시절에 이 미국 흑인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들의 색깔이 강해지면서 자기들의 그 민족 기원이 되는 아프리카 쪽에서 건너온 그 피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21세기에 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그 아프리카 토속적인 그런 원시성과 그런 날것의 에너지가 있는 그런 흑인들, 또 코도 막 백인처럼 오똑한 게 아니라 흑인들 특유의 그 구강구조, 코도 납작하고 구강구조도 좀 튀어나온 그런 흑인 특유의 그런 스타들을 더 이렇게 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비욘세가 마침 그걸 딱 탄 것 같아요. 엘리시아 키스는 뭐 백인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이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흑인이 못생겼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제일 한국적인 오똑한 코 말고 이렇게 살짝 눌린 듯 아담한 코에 이 한국 사람 특유의 그런 얼굴이 저한테는 제일 또 이뻐 보입니다. 다 미의 기준은 뭐 절대적인 게 없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요. 뭔 얘기하다가 지금 그런데 보통은 이 노래를 많이들 떠올리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저처럼 연식이 되는 분들,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은 100이면 100 이 노래일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인데 이것도 한번 제 블로그 가서 쫙 눌러서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100명 중에 100명이 이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TV, CF 방송에도 수없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도 뉴욕이 주제가입니다. 뉴욕 하면 무조건 이 노래를 떠올리죠. 걔네들도 뭐 연말 뭐 연초 방송에서 뭐 뉴욕 무조건 뭐 다 이 노래 다 틀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프랭크 시나트라는 뭐 미국의 미국 그 초창기는 아니고 예전에 그 오래됐을 때 거기 가왕이죠. 가왕?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이민자죠. 실제 우리 그 영화 대부 시리즈 있잖아요. 대부 1편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이제 대부의 여러 그 밑에 이제 그 친척들 자식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이탈리아 출신의 연예계 가수가 와서 자기 다시 좀 방송계 PD들한테 좀 압력 좀 넣어서 나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이탈리아 가수가 거기 나오죠. 1편의 초반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크 시나트라를 모델로 해서 그 이야기에 등장을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피아하고도 그 당시 뭐 연예계가 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연예계 초창기는 다 어떤 암흑계하고 다 이쪽 화류계가 다 손이 다 있었고 미국에서도 이탈리아 마피아하고 많이 좀 관련이 되어 있었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런 어떤 의혹이 아니라 진짜 사실로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 양반이 외국 사람 치곤 굉장히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해요. 말라가지고. 그런데도 뭐 아주 뭐 미국에서는 가왕이고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엄청나게 출연하고 그랬죠. 이 뉴욕 노래. 오늘 시작부터 일요일 저녁에 들으시다 다 주무시겠네요. 나중에 또 이어 들으면 되죠. 근데 이 뉴욕을 사람들이 프랭크 시나트라 노래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요, 그 전에 다른 가수가 부른 거를 워낙에 이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가 한 번 더 부르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면서 아주 뉴욕 노래가 된 겁니다. 원래 원곡은 누가 불렀냐? 원래 원곡은요, 이게 영화 음악이었어요. 이게 1977년도 영화구나. 1970년대 동명의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뮤지컬 영화였습니다. 뮤지컬 영화인데 심지어 감독이 그 유명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었고요. 주연들은 남자 배우는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가 뮤지컬 영화에도 출연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여자 배우는 의외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은 로버트 드니로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미국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데모 라이자 미넬리가 주연을 맡았던
라이자 미넬리는 그 옛날 연예인들이 지금 연예인들과 다르게 춤, 노래 뭐든지 다 잘해야 했죠. 발성 뭐든지 아주 혹독하게 무슨 예능학교 어렸을 때부터 그 조기 교육을 시켜서 정말 그런 연예 스타로 무성영화 시절부터 그랬었죠. 예. 그런 그 교육을 받고 해서 정말 당대의 스타였죠. 이분 엄마 아빠도 다 배우 감독 출신인데 이 여자분의 엄마가 그 유명한 미국 연예계 주디 갈란드라고 오늘 뭔 연애 프로네요 정말? 오지의 마법사에 나왔던 그 아역 배우 주디 갈란드가 이분의 어머님입니다. 미국 할리우드도 그 옛날에 그 미투 이제 사건으로 알려졌죠. 그 당시에 그 브룩 쉴즈도 그랬고 미성년자들 다 그 여배우들 막 성상납하고 그런 문제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디 갈란드도 나중에 나이 들어 그걸 고백을 했죠. 근데 참 슬픈 일이지만 이제 절대 앞으로 그런 일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 영화 안에서 이 주디 갈란드가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뉴욕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주디 갈란드가 직접 불렀던 노래입니다. 들어보시면 다 이 노래 다 아실 겁니다. 주디 갈란드가 아니고 주디 갈란드의 딸인 라이자 미넬리가. 라이자 미넬리는 우리 아서라는 영화에서도 크리스토퍼가 불러가지고 그 유명한 노래가 영화보다 노래가 더 유명한 이 영화에서도 주연으로 나왔었죠. 자, 어쨌든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뉴욕이라 이겁니다. 이 세상에 그 뒤로 더 높은 뉴욕보다 더 높은 마천루 빌딩을 짓고 더 많은 인구가 모인 더 큰 도시들이 그 후에 생겨나긴 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구인들한테 다 물어보면 최고의 도시는 어디냐? 브랜드 가치로 따질 때 모두 다 뉴욕입니다. 만장일치로. 그러죠? 사실 지구상의 최고 도시죠 지금. 오늘 밑밥을 10분이나 깔았네. 길어. 오늘 할 얘기는 이겁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1월 30일에 지난 1월 30일에 우리 사실 상업용 부동산 관련 손실이 많아갖고 이번에 그거 막으려고 대손 충당금을 다른 때보다 좀 이번에 많이 쌓았습니다 하고 나와서 고백을 했죠. 얼마나 많이 쌓은데 평소 하는 거에 한 9배 정도 쌓았어요. 그날 이제 뚝 떨어졌죠. 이 미친놈들하고. 그 이후로도 괜찮다 할 거다 우리 살려내겠다 경영진의 자구 노력들이 나왔지만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한 번씩 뚝뚝 떨어지고 별일 없겠지 하고 가다가 신용평가사에서 야 그래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더라 사실 고백하면서 신용 등급을 하향을 하니까 뚝 떨어졌죠. 여기까지겠지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이날 파월이 앞에 나와서 뭔 발언하던 날 뒤에서 갑자기 공매도 세력들이 뭔가 스근스근 퍼뜨리면서 막 던지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서 패닉셀이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죠. 야호 돈 좀 벌겠다 했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그렇게 신용평가 이렇게 내렸는데 공매도 세력이 나와서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데 이날 갑자기 옐런이 보낸 드림팀이 나오죠.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나와서 쭉 끌어올리면서 이만큼 지금 살려서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지난 한 두어 번 영상에서 짚었던 흐름입니다. 즉 1월 말에 원래 있던 그 주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83%까지 지옥을 한번 갔다 온 겁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경과 그리고 기승전결로 지금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거죠. 분명 이번 중소지역은행들 문제들은요. 작년에 터졌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하고 비교하면 일단 은행 자본 규모는 훨씬 적습니다. 금액 규모가.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의 여파도 적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이 이제 더 큰 관련 금융권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 관리하겠다고 달라붙었죠. 어디가 달라붙었냐면 미국 연준 FED, 통화감독청 OCC, 그 다음에 미국의 연방기금공사 FDIC 이 세 기관이 재무부 옐런의 지휘 아래 몽땅 들러붙어가지고 미국 시중은행 중에서 장기채에 크게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고금리의 부실 경영이 겹친 그런 골칫덩이들을 다 1년간 다 모여라
아주 싼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하면서 돈을 들이부어 가면서 1년간 케어를 금년 3월까지 해왔습니다. 즉 1년 동안 돈을 수혈해주고 트레이닝해주고 스파르타식으로 다이어트 시켜주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년 끝나서 이거 무한정 할 수는 없죠. 1년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가 되는 중소은행들 모두에 대해서 일일이 아무리 이 관련 기관들이 나섰다고 해도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자기들 마음대로 간섭하면서 시키기에는 현행 시장 자본법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누가 만들었나요? 이 양반이 1차 임기 동안에 모든 정부의 간섭을 빼고 금융기관, 기업 친화적으로 모든 규제나 그런 걸 다 철폐해야 된다 해가지고 중소은행들의 그런 법을 다 이 사람이 철폐를 하면서 완화를 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결국 지난 1년간 또 고금리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도와줬어도 안 되는 놈이 있고 그 놈들은 이제 갈 놈은 가야죠. 이제 보내줘야죠. 그런데 이미 재무부는 그동안 이 BTF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은행들한테 돈 대주면서 얘네가 문제가 되는 부실 규모가 얼마고 그런 거 다 파악하고 있었겠죠. 1년 동안 그 정보들이 있고 또 해당 지역에서 또 그런 거 파악하는 게 그쪽에 연방준비은행 해당 지역 연은이 매번 보고서를 올리면 그 보고서를 통해서도 어떤 은행 놈들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과 미국 장기채 자산이 전체 은행 자산 비중에서 지금 상당한 정도의 부실 위험이 얘네들 몇십 %로 갖고 있구나. 이런 블랙리스트를 이미 1년 동안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3월 11일부터 돈 지원도 끊기는데 그때부터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려나 주시해 왔겠죠.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월간놈들도 알고 있죠. 아는 놈들은.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미리 파월하고 옐런이 갑자기 시장에 나와서 선제적이고 보험적으로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퍼뜨린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3월부터 지원이 끊기면은 결국은 문제가 되는 은행 몇 놈들은 또 이번에 맛이 갈 거다라는 걸 알고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질 때도 몇 달 전부터 월간놈들이 작업 들어간 거 제가 그 당시 영상에서 다 블로그 그래서 미리 다 보여줬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미리부터 내년 3월에 BTF 프로그램이 끝나도 금년 3월에 그때부터 연준이 나서서 금리 인하 해줄 수도 있어 하고 미리부터 작년 말부터 썰을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은행들 다 망가뜨리는 거 이걸로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불안해 하려다가도 연준이 금리 나오면 다 살아나겠네 하면서 미리부터 금융 여건을 작년 11월부터 이런 얘기를 퍼뜨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금년 3월부터 터지게 될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미리부터 대비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거죠. 그래야만 해당 지역은행, 부실 지역은행들이 채권을 들고 있는 채권자들이 3월 되기 전에 이 채권을 미리부터 던져야 되나 고민하다가도 재무부하고 연준이 내년 3월부터 살려준대 다 하니까 해당 은행 채권을 던지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도록 그렇게 신용에 경색이 오지 않도록 금융요건을 미리 완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얘네들 깜냥을 딱 재보니까 대충 이대로 그 외에 미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준비해서 다른 방법으로 잘 대응해 갈 것인데 만에 하나 앞으로 일이 자기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식으로 잘못되더라도 그걸 대비해서 3월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지금 6월쯤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식으로 미리 시장에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만에 하나 3월 지나서 4월, 5월까지 해서 어디 한두 개가 말을 안 듣고 좀 일이 좀 커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파월이 늦어도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대잖아. 그러니까 곧 살아나니까 너무 그렇게 설마 겁먹을 필요는 없어. 어차피 쟤네들 살아날 거야 해서 시장에 패닉이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대충 6월쯤에 금리 인하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늦어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때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러 브런치 먹으러 갔다가 저랑 같이 커피숍에서 우연히 파월하고 옐런 만나갖고
혹시 그런 생각입니까? 하고 그때 떠봤던 거 기억들 하시죠? 이게 뭔 소리요? 하시겠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그러나 이제 3월 11일에 BTFP 종료가 다가올수록 결국 뉴욕 커뮤니티 뱅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몇 개, 또 다른데 부실화가 심한 지역은행이 또 몇 개 지금 있겠죠. 그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어디가 문제있냐? 우리는 몰라도 월가놈들, 그쪽 은행 그쪽 하는 놈들은 다 알고 있겠죠. 지들끼리 맨날 까톡 하면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밴드에서. 그걸 쏙쏙들이 알고 있는 월가놈들 중에서 이제 여기가 조만간 좀 문제가 돼. 하나둘 수면 위로 이제 얘기가 되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끼리 또 슥슥슥슥 얘기가 돌면서 그 해당 지역 은행에서 예금을 미리미리 싹싹 빼겠죠. 안전한 게 최고지 하면서. 그게 이제 만약에 크게 번지면 패닉이 되는 거고요. 자칫하면 뱅크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패닉성으로 작년에 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오냐 안 오냐 그것을 관건으로 봤었죠.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더 큰 문제 중 하나는, 문제는 이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인 이 자본주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투기적인 공매도 세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공매도 때문에 뭐 맨날 지금 시끄럽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면서. 물론 그 해당 은행에 숨기고 있는 경영 부실과 자산 부실 문제를 정확히 사람들한테 지적하고 공론화를 해서 공매도로 활성화시키는 건요. 이것은 금융시장의 건강한 모습이자 순기능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불거진 문제처럼 일부 투기 세력들이 월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파급력 등을 이용해서 일부러 언론과 SNS에 과장된 거짓 정보와 패닉을 의도적으로 아님 말고식으로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크게 출렁이면서 저기 내일이면 망한 데들 하고는 우 몰려가서 뱅크런이 막 되고, 그게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걸 이용해서 일부러 더 크게 시장을 흔들면서 어차피 근데 이놈은 시장이 나라가 살려주게 돼 있어. 그걸 이용해서 투기적으로 공매도 해먹고 그랬었잖아요. 그 움직임 나중에 다 기사로 그 당시에 다 소개시켜 드렸었죠. 예. 이번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 이것을 딱히 막을 방도가 없다. 현행 체계로서는. 그런다고 수갑 채워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예.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불법 행위만 없다면 그 안에. 이런 것이 바로 얄밉긴 하지만 공산주의는 이런 거 잘 막아내죠. 얘는 이해를 못하겠죠. 지네가 뭐 언론, 그 다음에 뭐 은행 먹권에 뭐 그런 뭐 채권, 이런 채권자들까지 다 지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주무르고 하니까요. 그런 위험은 또 얘네들이 훨씬 적다는 거죠. 즉 다가올 중소 지역은행 문제는 충분히 그 당시까지만 또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미 파악하고 계셨어요. 옐런과 파월님이. 이게 제가 2월 7일에 만들었던 영상이죠. 같이 커피 한잔 했습니다. 이번엔 뱅크런은 없는 겁니까? 파월과 옐런은 지방은행 신용 위험을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 같이 한번 봤었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놈의 방정맞은 손가락들이다. SNS, 카톡에 막 톡톡톡톡톡 지금 어디 난리 났대 하고 하는 거, 손가락들을 다 막아야 된다. 제가 작년에도 그랬죠. 저 아닙니다. 예. 그 당시 지금 했던 내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그보다 빠르게 지역은행 위기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 예상보다 빠르게 분열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 유명한 옐런님과 파월님께서 친히 시장 안정화 조치에 일찌감치 나서고 있지만 은행이란 건 단순히 주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현금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돈을 조금이라도 잃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걱정거리도, 그것이 다른 데도 아니고 은행이라면 사람들은 이번에도 먼저 자기 돈을 빼서 안전한 곳에 옮겨두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지요. 그 당시 했던 얘기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것보다 더 꺼림칙한 건 이번에는 과연 어떤 투기 세력들이 이 위험을 이용해서 한탕 해먹으려 덤벼들까 하는 우려입니다. 솔직히 월가놈들 중에 작년부터 이 문제 몰랐다는 놈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로 봅니다. 커뮤니티뱅크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 당시에 1차 소식이 나오느라 하락세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이제 옐런님이 등판해서 이거 괜찮다, 우리가 잡을 수 있다 하고 문제를 거론했는데도 그날 다시 또 떨어졌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때부터는 일부러 공포를 조장하면서 공매도를 쳤던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2월 7일 날 만들었던 영상에서 제가 썼던 내용 그대로 지금 발췌해서 가져온 겁니다. 예. 이미 공매도 세력이 있을 거다 했죠. 저 뒤에 보여줄 건데요. 1월 말부터 공매도 세력이 들어간 게 이번에 드러났더라고요. 어제. 자, 이건 어느 한쪽으로 불안한 심리를 톡 건드려 주기만 해도 급하게 쏠릴 수가 있으니까 투기 세력이 고양이 앞에 생선이지 이거를 이 침 흘릴 만한 만찬을 그냥 넘어가겠냐 제가 걱정돼서 그때 물어봤었죠. 두 분한테. 문제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3월 초가 다가오면 이러한 투기적 움직임이 좀 더 많은 종목으로 딱 뉴욕 커뮤니티 뱅크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로도 또 좀 더 과감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2월 초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 문제는 해당 은행 최고 투자위험 담당자가 이미 한 달 전에 자진 퇴사를 했다. 이 모든 걸 예견을 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책임도 피하고 제대로 퇴직금 챙기려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당시에 제가 지적하기를 그것보다는 미리부터 은행 주식에 내부자가 공매도를 걸어놨는가 그거 한번 봐라. 그것도 조사해봐야 되고 사실 그 담당자 말고 투자위험 담당자 말고 그 은행 임원 전체들 다 조사해봐야 된다. 이 내부에서 또 지들이 경영 잘못해놓고 지들 은행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화해서 자기 부인 배우자나 뭐 아들들 차명계좌로 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공매도 쳐라 한 놈들도 있을 거다. 다 잡아내라 했던 거죠. 실제 그 당시 기사가 나왔죠. 이런 기사 비슷한 얘기. 책임 회피하려고 미리 짐을 쌌다. 자, 그리고 분명 그 당시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부분은 또 최고 책임자인 재무부 장관 옐런이 또 주축이 되어서 얘네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 다 예상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번에 틀림없이 또 다른 대비책들을 작년 실리콘밸리 은행 때는 터지고 나서 급하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기였지만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일부러 보여준 거고 그 전에 이미 다 알고 일부러 터뜨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당시 그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다 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미리미리 다 선제적으로 대응책들을 다 짜놨을 거다라고 그 당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커피 마시면서 툭 찔렀는데 쉽게 알려주진 않았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니 자네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네 하면서 그만 일어나지 파월 하면서 이분이 나가셨단 말이죠. 당시에. 자, 이게 처음 제 금년도 영상에서 이 문제를 건드렸던 발단의 영상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일이 경과가 어떻게 됐었나 살펴보죠. 3월 11일 BTFP 종료 2주를 앞두고서 이러한 정부 대응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서 제가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영상이었죠. 2월 20일에 만든 영상. 미국의 신용위기를 미리부터 막기 위해서 선거를 또 대비해서 둘이 빛의 파월과 어둠의 앨런이 14일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내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지금 3월 11일 그 끝나는 게 내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하루 남았죠. 하루 이틀 남았죠. 그 2주를 남겨두고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오죠. 연준 의장이 아니라 넘버 2인 연준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상업운용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 지금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미리부터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이 대손 충당금 적절히 쌓았는지 충분한 자본 여력이 있는지 봐서 아닌 것 같다. 직접 개입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미리부터. 연준 부의장이 한 번 더 직접 나서가지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중소은행들의 대손 충당금이 적정 수준인지 직접 감찰하듯이 사정하고 있다는 걸 만천하에 미리 공개를 했죠.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부실 은행들에 대해서 특별 대출 프로그램 진행해왔던 3개 기구, 즉 페드와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와 통화감독청 OCC 세 군데가 이때부터 사정 기준을 미리부터 새롭게 더욱 강화해서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전체 350여 개 은행 중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체 블랙리스트 24곳을 딱 뽑아가지고 이날 공개를 한 겁니다. 그 24곳 중에 당연히
대다수가 지역 중소은행이겠죠. 22곳입니다. 트럼프가 다 제한을 풀어줬던데. 예. 당장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준을 강화해서 얘네가 발표를 하니까 그거 충족하려니까 그 은행들은 돈 장사 이제 못해줘 이거 충족 아니라고 금융 업무에 막대한 제한이 생기죠.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냐 막 난리를 쳤겠죠. 그러면서 이 민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사에서 무슨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이 관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관련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뭐길래 하고 사실 공화당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에서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변호해주고 앞에 나서가지고 기겁할 일이긴 한데 안 되죠 그렇게. 왜냐하면 이미 1년 전에 실리콘밸리 사태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과 정치권 전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문제가 되는 은행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이놈들이 미국 전체 금융에 괜히 똥물 찌끄리지 않도록 저 못된 놈들 우리가 잘 관리해야겠다. 국민들도 다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터뜨렸다는 거 작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3월 11일 끝나기 2주 전에 나와서 갑자기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데도 아무도 여기에 태클을 못 걸은 거죠. 마치 예전에 9.11 테러 터지고 나서 미국에서 어땠습니까? 공항 등지에서 테러리스트 미리 색출하겠다 해가지고 맘대로 막 다 지문 날인하게 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지문 검색하고 했는데 이게 사실 수정헌법 뭐 전체 헌법에 이게 말이 되는 권리 침해니 말이 되는 거냐 민주사회에서 했지만 다 그게 먹혀들였죠. 미국 사회에서도. 왜? 테러 때문에 국민 감정이 확 변하니까 어디서도 태클을 못 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쨌든 이로써 지금 3월 11일을 앞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은행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철저한 자산을 운영하는 걸 제한하는 것과 또 강제적으로 대손 충당금 이걸로 안 돼 더 쌓아놔 하면서 마음대로 지시하면서 또 위에 언급한 3개 규제 당국이 또 다 모여가지고 여차하면 니들 어디 아직도 안 돼? 또 한 번 우리가 또 BTFP 끝나도 필요하면 니들한테 금융지원도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뒷심을 실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미리 2주 전부터 사방에 공개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공매도 투기 세력들 이번에는 덤벼들지 말아라. 그래봤자 니들 손해만 본다. 그리고 시장에 안심해라. 무슨 일 있어도 우리가 다 받쳐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미국의 신용위기 안 온다. 괜히 은행에서 돈 빼지 마라. 계속 시장 안정화 조치를 미리 내놓는 모습이죠. 예. 세 번째는 이겁니다. 1차 사건이 그런데 결국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옐런이 선방했죠. 즉 바로 며칠 전에 3월 6일 날 파월이 하원의 금융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모든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그리 다 쏟아지는 동안 드디어 뒤편 어둠의 세계에서 일이 터졌죠. 처음 부실 자산에 대한 손실 위험이 커서 스스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9배나 늘리고 있다고 셀프 고백을 해갖고 맨 처음에 파장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그동안 한 달 넘게 그동안 2월하고 3월 초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했어요. 피 흘린 노력을. 이사진, 경영진 계속 바꾸고요. 시장의 불안감 해소하려고요. 또 경영도 반등하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것이 결국은 2월을 거쳐 3월로 달려오면서 백약이 무효다. 역시나 사람들이 그건 니네 사정이고 미리부터 잘하지 그랬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뒷수습을 하면서 조용한 예금 인출. 나는 여기다 더 이상 돈 못 맡겨. 계속 빼갔겠죠. 그로 인해서 신용평가사들이 여기 예금 잔고 대출 잔고 맨날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 봐. 자산 부채 규모가 현황 대차대조표 딱 보고서 할 수 없네. 우리 규정상 니네 이제 신용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어 하고 등급을 조절하는 절차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가는 그 이후로 두세 차례 계속 흔들리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차트가 그 모습이죠. 처음 꽝 떨어졌다가 아이고 문제가 커. 아닙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다가도 그래도 안 되나 봐 했다가 수근수근 하다가 신용평가사들도 어쩔 수 없네. 니네 지금 예금 많이 빠져나가서 등급이 이걸로 낮출 수밖에 없다. 낮추는 순간 빵 떨어졌죠. 그러다가 그래도 나라가 살려준다고 하는데 저렇게 오르는데 이날 파월 등판한 날 뒤에서 어떤 놈들이 드디어 작전 들어가면서 확 떨어졌는데 그거를
갑자기 스티브 무누신 장관이 나와가지고 미리 준비돼 있던 매뉴얼 대응시키면서 쫙 끌어올렸죠.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야, 재밌었습니다. 즉 그날 모두의 눈이 파월에게 쏠려 있을 때를 틈타서 갑자기 무대 뒤에서 이놈들이 어떤 움직임과 어떤 정보를 퍼뜨리고 던지기 시작했는지, 그건 아직까지 어디서 파악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패닉셀이 그날 빵 터져서 쫙 내려가서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직 재무장관쯤이나 되는 스티브 무누신으로 꾸려진 수어사이드 특공대가 딱 나타나가지고 불과 일이 터진 지 1시간도 안 돼서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또 바로 뉴욕 커뮤니티 뱅크 이사진으로 합류도 하고 경영진도 한 번 더 물갈이하고 딱 준비된 매뉴얼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 당시 기사죠.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대비한 완벽한 플랜과 매뉴얼을 가진 드림팀이 사실은 상시 5분 대기조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일 터지자마자 바람같이 틀어막은 거죠. 제가 수어사이드 특공들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뉴욕 커뮤니티 뱅크 같이 지금 문제가 많은 은행에 뭐 먹을 게 발라먹겠다고 지금 그 위험한 적지로 지금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려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자살 특공대 같은 애들만 억지로 꾸려갖고 보내는 겁니다. 물론 스티브 무누신 정도 되면은 이제 미리 옐런하고 얘기가 됐겠죠. 요거 나중에 살리면 작년에 이제 JP 모건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발라먹은 것처럼 니들한테도 뭔가 일 잘 되면 뭐 하나 주겠다. 틀림없이 뒤에서 뒷거래를 했겠죠. 네.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은행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뉴욕 커뮤니티 뱅크는 이게 완전 쓰레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도 뭔가 이제 뭐 뒷거래를 하고 들어가는데 누가 잘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수어사이드 스쿼드 같은 요런 애들만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다 비유를 해봤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장관은 전직 재무장관이지만 뭐 옐런이나 이런 사람처럼 이렇게 미국민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 투자 회사 가지고 막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돈만 좀 밝히는 놈으로 조금 평가는 안 좋더라고요. 어떤 관리로서의 어떤 존경은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와이프 분이신데요. 예. SNS 구설수도 예전에 좀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수어사이드 스쿼드 분대장 역할을 하는 이 양반인데, 그럼 뒤에서 이 작전을 총괄해서 얘네들 다 실질적인 명령을 내리는 보스는 누굴까요? 마치 이 영화에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조종하는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여자 국장이었죠. 정보부의 국장. 실제 이 여기 현실에서는 누굴까요? 당연히 옐런 누님이죠. 재무부 장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닛 옐런에 대한 양력 한 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화려합니다. 이분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이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해봤고 연준 의장도 해봤고 재무장관까지 모두 여기만 최초의 인물입니다. 단언컨대 이번 문명에서 전 세계에서 여성으로서 이만한 권력과 파워를 쥔 여자가 없습니다. 여성분이. 예. 예전 클레오파트라 양 그런 거 말고 이 현대 문명에서요. 예. 현대 문명에서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만한 영향력과 권력과 파워를 가진 여자분이 없어요. 이분 키도 굉장히 작고 호할머니 같이 생글생글 웃으시지만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제닛 옐런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작년 1월 달에 블로그에 쓴 글에서 이야기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양반인가, 대단한 양반인가, 이렇게 다뤘던 글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보시죠. 아주 제 딴에 재밌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제가 3월 7일에 며칠 전에 만들었던 어둠의 옐런이 선방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였죠. 결국 미리부터 내가 막아낸다고 했지, 다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대응한 이 모습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끝난 게 아니죠. 2차전의 예고가 바로 어젠가 그젠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차트 보신 것처럼 이날 이렇게 크게 떨어지던 주가가 1시간 만에 또 급하게 이렇게 말아 올려졌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맨 처음 사건의 발단 2월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미 대략 한 달 전부터
공매도 세력들은 이미 지금부터 포지션 딱 들어가고 있을 거다. 1월 말에 그 소식 딱 나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착실하게 포지션을 중첩하면서 구축해왔을 거다. 그랬던 것들이 다 이날 모아놨던 거, 자 들어가자 하고는 제가 볼 때는 이날 작전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크게 한 방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이것이 재미를 봤겠죠. 여기까지 내려갔으니까 재미도 봤지만 1시간 만에 이렇게 쫙 말아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빨리 뭐가 될 줄 걔네도 예상 못했겠죠. 세력들도 갑작스러운 쇼커버링 발생하면서 재미 봤던 거 고스란히 또 많이 토해냈을 겁니다. 예상 못한 손해도 틀림없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주가는 얼마입니까?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주가는 여기 내려갔다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쭉 공매도 구축 틈틈이 해온 애들 요거 더 해가지고 더 재미 보고 싶겠죠? 여기서 손 털고 싶진 않겠죠? 여기서 수싸움 하면서 기싸움 하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더 떨어뜨려 더 재미 보고 싶겠죠? 손해도 이제 복구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2차전이 예고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엊그저께 기사에 어제 기사인가 누가 이 짓을 했냐 틀림없이 이런 놈들이 있을 거다. 내가 했다. 베일 속에 감춰진 투기꾼이 직접 장막을 걷고 무대 앞으로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요놈이 이 양반인데요. 당당하게 해당 은행의 부실 경영 문제와 위험성을 이제 뒤에서 쑥쑥 안 하고 앞에 나와서 공론화 하겠다. 정면 승부하겠다. 나온 거죠. 야. 지금 보니까 이 양반이 누구냐면요. 7일자 기사인데 레깅 캐피털 벤처스라는데 빌 마틴이란 양반이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양반 한 명뿐만은 아니겠죠. 총대 메고 일단 맨 앞에 일단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 나 이미 지난 1월 31일 그때부터 NYCB 문제가 딱 불거질 때부터 내가 쇼거래 이미 시작했다. 고백했어요. 제가 그랬죠. 이미 그때부터 시작한 놈들 있을 거라고 당시에. 주가가 5, 6달러 범위 내에서부터 쇼 포지션을 개시했다. 자기 포지션 일단 딱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초에 갑자기 내려갔을 때 이렇게 지금 이날 갑자기 페닉스를 나왔을 때 재미 봤다 나 솔직히. 근데 갑자기 말아 올려져 갖고 재미 본 것도 고스란히 좀 토해내고 그랬다. 다 고백하네요 이 사람. 하지만 여기서 그럼 손 터냐? 나는 쇼 배팅을 지금 이 상태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더 구축하기 시작했다.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여기는 안 된다. 같이 참여해서 재미 보자 하는 거죠 지금.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스티브 무누신 전직 장관이 10억 달러 어쩌고 다 좋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은행에 요걸 파악을 할 때 여기서 실적이 앞으로 요것 때문에 개선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자기들이 자산평가 다 했을 때 여전히 너무 비싸다. 더 적정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쇼배팅 구축하겠다. 여러분도 여기 들어와 재미 봅시다 하는 거겠죠?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쇼배팅 구축한 걸 더 재미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입장을 제가 한 번 더 제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라가 직접 살리겠다고 하고 또 대단하신 분이 나선다고 해도 부실한 은행 문제가 어찌 하루아침에 없던 게 되나 이게? 바다 건너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미국 말고 바다 건너 어느 나라에서는 저기 뭐 이상한 나라에서는 거기도 무슨 뭐 부실 금고인가 새마을인가가 뭐 부실 뭐 채권 때문에 뱅크런이 나온다 하니까 그 나라 차관이 딱 나와갖고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라가 살립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200만 원 통장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게 또 먹혀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뱅크런이 안 일어나고 그 나라 새마을금고는 살았다 하는 내가 기사를 얼마 전에 봤다. 거기는 세상에서 제일 순딩이들 동방 순딩이들이 사는 예의지국이니까 그런 우리가 전혀 듣고도 믿을 수 없는 동화 같은 얘기가 거기선 통하겠지만 우리 미국에서는 지금 200만 원 통장이 아니라 무려 1조 3천억이나 바로 대주고 전직 재무장관이 심지어 이사진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아닌 건 아닌 거다. 근다고 해서 그 부실이 없어지냐? 하루아침에? 그 부실은 누구 잘못이냐? 그 은행놈들이 방만하게 경영한 건데 왜 우리가 거기 사정을 봐주냐? 그죠?
이제 자기들이 잘못 경영해서 예금자들 권리를 침해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순진하게 그러십시오 하고 사정 봐주면서 이 잘못한 놈들하고 우리가 왜 똑같이 리스크를 부담진다는 게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얘기냐?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투자자와 예금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총대 메고 나왔다는 거겠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요. 이미 시중에서는 해당 은행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려는 희생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이 착한 사람들이나 뭐 저런 새마을 금고 이렇게 넘어가지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요 기사 보시면요. 요것도 실제 이날 10억 달러 자금 유치했다고 밝히기 바로 전날까지 그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서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나 봤습니다. 2월 한 달하고 3월 초까지 예금이 무려 60억 달러 7%가 감소했다. 10억 달러 대주겠다고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60억 달러 빠져나갔대요 이미.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투기 세력이 나와서 뭐 옐런 뭐 재무장관 뭐 어쩌라고 한판 붙어봅시다 하고는 지금 밀어붙이겠다 지금 나온 겁니다. 2차전이 예고가 된 거죠. 재밌죠? 항상 이 영상은 저만 재밌어요. 자, 옐런 누님 또 이 얘기 듣고 지금 주말 사이에 자다 벌떡 일어났겠죠? 와, 이 똘마니가 어디 감히 지금 급이 다른 나한테 지금 해보자 이거지 하겠죠? 그래서 바로 요런 애들 나오고 튀어나오니까 바로 또 그날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새. 지금 이 BTFP 프로그램이 내일 모레 끝난다 이거죠. 옐런은 즉각 또 수어사이드 특공대가 2분대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2분대가 또 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전직 재무장관이 아니라 전직 FDIC 의장이 나왔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 전직 그 의장이 또 나서가지고 직접 굵직굵직한 사람들 나오죠. 정말 시장이 듣고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죠. 뭔 얘기냐면 만약에 뉴욕 커뮤니티 뱅크 진짜 앞으로 무너진다고 해보자. 그런다 해도 모든 개인 예금자 예금 최대 25만 달러까지 우리가 원금 다 보장해 줄 수 있다. 현행법상. 걱정하지 마라. 25만 달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1인당 한 3억 되나? 그보다 그러면은 개인 은행은 개인 뭐 예금자들은 그렇다 쳐. 근데 그게 더 많은 돈을 지금 묻어놓고 있는 기업들, 기업 고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걔네들도 이 계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그거를 더 높은 예금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 이런 소식을 시중에 흘리면서 바로 진화에 나선 겁니다. 안심해라. 흔들리지 마라. 뱅크런 하지 마라 하는 거죠. 또한 이날 동시에 이 말 잘 듣는 사냥개들 있죠. 신용평가사들도 갑자기 나와서 열일을 합니다. 뭐냐면 무디스가 나와가지고 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에 대한 전망, 투자 등급을 전망을 바꿔줍니다. 원래 이 눈에 보이는 재무 경영표에서 예금이 얼마 빠져나가고 그래서 부채가 얼마고 지금 다 이 계산기로 똑똑 나오는 그런 자산을 보면 그걸 자기들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없네. 니네는 신용 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어. 요거는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전에 신용 등급을 낮췄죠. 여기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또 다른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향후 신용 등급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근데 애는 착해. 애는 착해서 내가 볼 때 얘 나중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혼내지 않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개과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또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전망인데 지금 무디스가 또 일 터지고 나서 지금 바로 또 발빠르게 나서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스티브 무누신 재단 주도로 해가지고 10억 달러 조달받은 NYCB 내가 여러 가지 경영 상태 얘네들 말 차근차근 내가 술 한잔 하면서 다 들어보니까 얘네는 진짜 노력이 보통이 아니더라. 높이 평가하면서 이 은행 앞으로의 등급 전망을 그전에는 하향 검토했는데 하루 만에 상향 검토로 변경을 해주죠. 누가 시켰겠습니까? 뻔하죠. 지금까지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 지역 은행들의 문제는 일단 그 금액 규모가 일단 좀 적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또 작년과 달리 지금은 재무부 주도하에 이렇게 미리부터 정부 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미리부터 대비책 딱 세워서 일 터질 때마다 탁탁 내놓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작은 불씨들도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진화하는 그런 안정된 모습을 이번 주말까지는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겠습니까? 또 어떤 투기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려 할지 모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뉴욕 커뮤니티 뱅크 은행 한 군데가 아니라 비슷한 터지의 다른 은행들도 자꾸 공론화 시키면서 여러 군데 은행을 동시다발 공격을 해서 추진시킨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투기 세력들이 재미를 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겠죠. 기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엔 나섰습니다. 예. 증권거래위원회까지 덤벼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 지휘 아래 다 달라붙습니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4개 은행을 지금 특별하게 지금 평균보다 더 높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지금 4개 지역은행에 대해서 지금 지금 주시하고 있다. 어디냐? 이거 살생부가 나왔어요. 메인스트리트 뱅크셔스, 옐러루스 파이낸셜, 미드펜 뱅크오프, 오하이오 밸리 뱅크오프 4군데. 자, 그리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죠. 향후 이제 그전에는 저금리로 다 채권을 빌렸지만 이제 이것이 금년부터 만기가 돌아와서 새로운 금리로 롤오버해야 될 채권 만기가 이미 작년부터 돌아왔지만 아직도 금년, 내후년까지 내내후년까지 해가지고 짧게는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 동안 연이어서 쭉 대기 중이다. 정부는 항상 지금 미국 정부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만 얘기하면서 별거 아니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를 축소시켜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동산 외에도 지금 감추고 있는 게 소상공인, 좀비 기업들, 가계 등의 부채 문제, 서민들 요 문제도 있는데 이 얘기는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의 부채 문제, 이런 기업들의 부채 문제는 이미 2년, 1년, 지난 1년간 계속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까지 더해지면 더해졌지 회사 상황이, 가게 상황이 절대 나아지진 않았겠죠. 고금리를 1년, 2년 더 지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상업용 부동산 규모 지금 여러 은행들의 은행들이 보유한 것 중에서 지금 중소지역은행들 문제는 꽤나 심각하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분석도 있고요. 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 문제만 보지만 사실은 지역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말고도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이런 대출도 이미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있다. 은행 위기가 사실은 조금 심상치 않은 면도 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옐런 그리고 파월이 작년 말부터 나서서 또 지금 옐런이 조그만 뭔 일이 터지려고 해도 미리부터 온 힘을 다해서 사자가 토끼를 잡듯이 진화에 나서는 그런 이유도 지금 이런 흐름의 맥락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팝콘 먹으면서 또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계속 가끔씩 뭔 일 하나씩 터지는가 재밌게 지켜보면 되겠죠. 조금 안타까운 건 우리도 이렇게 어떤 금융의 어떤 현 상황과 앞으로 이것이 어떤 일이 닥칠 건가를 미리 좀 장기적으로 나라와 관리분들께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미리부터 대비하는 이런 치밀한 모습들을 좀 사정을 알고 배우고 우리도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지금 PF 대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금융권, 이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문제도 얘기가 나온 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정부의 대응은 그런데 항상 뒤에 가서 대충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너무 끌려가는 경향이 제가 볼 때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도 아까 얘기한 그 무디스나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에 대한 그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번에 하향했을 겁니다, 아마. 예. 왜냐면 증권사,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PF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우리가 한 1년 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정부가 관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하는 거 그대로 벤치마킹 해갖고 1년 전부터 우리도 대손 충당금 규모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실사를 통해서 이런 걸 하려고 뭐 자꾸 뭐 관여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줬으면 미리 보여줬으면 지금 우리 한창 어려울 때 갑자기 또 그놈들이 나서갖고 등급 전망 하향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거를 왜 미리 못하나 조금 아쉬운 면도 있어요. 개인적인 뭐 소고였고요. 다 사정이 있겠죠. 다음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괜히 뭐 부잣집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오늘 또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고 또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